전일 8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시세가 회복이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간밤에 연례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체 칩이죠. 트레이니엄3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빅테크 간의 칩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구글이 자체 칩 TPU를 통해 제미나이 3 프로를 학습시키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에 또 젠스랑 CEO는 자기네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또 대면까지 나섰죠. 네, 아마존이 밝힌 바에 따르면 트레이니엄3는 컴퓨팅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모는 줄였다고 합니다. 전력 대비 성능인 전성비도 높였다는 셈이죠. 엔비디아 GPU 대비 AI 모델 훈련과 운영 비용도 최대 5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야말로 칩의 전쟁이 시작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트레이니엄4도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칩 간 연결 기술도 지원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아마존은 엔비디아를 견제하면서도 고객의 수요에 맞추려는 듯합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간 경쟁이 또 오히려 이용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의 선행 지표이죠. 최근 증시는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것도 증시에는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가 0.39%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5%, 0.59% 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주가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호재가 많았는데요. 특히 차세대 AI칩 트레이니엄3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트레이니엄은 아마존이 설계한 주문형 반도체인데 이번 신제품은 지난 제품보다 연산 성능이 최대 4배가량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온 이후 AI칩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엔비디아와 알파벳 주가는 타격을 받았는데요. 장중 3% 넘게 오르던 엔비디아는 0.86%로 상승분을 축소했고요. 알파벳도 오늘 0.2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 밖에도 사이버 위크 동안 소비가 좋았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아마존을 비롯해서 소매업체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애플도 최근 소비가 좋았다는 소식에 오늘도 1%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를 제외하고는 흐름이 부진했는데요. 브로드컴은 아마존의 주문형 반도체 칩 출시 소식에 1%가량 빠졌고 테슬라는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공매도를 걸자 주가가 소폭 내렸습니다. 간밤 시장은 비트코인이 회복세에 힘입어서 상승했죠. 지난 3월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V자 반등에 나섰는데요. 기관과 대형 금융사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이번 반등의 동력이 됐습니다. 간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1월부터 자산가 고객들이 포트폴리오에 최대 4%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뱅가드에서도 암호화폐 ETF 접근을 허용하면서 그동안 ETF 시장 참여를 꺼리던 보수적인 입장을 뒤집자 디지털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어제 8만 4천 달러대까지 낙폭을 키웠던 비트코인은 현재 9만 1천 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업비트에서 원화로는 1억 3,6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추세적인 반등에 나섰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에 계속 유의하긴 해야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인하 베팅이 89%에 달하면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없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증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 톱니 설립자 역시 앞으로 몇 주 안에 연준 쪽에서 순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수감사절 쇼핑 대목 동안 소비자들의 견조한 구매력이 확인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비 지출이 괜찮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 견고하다는 건데요. 밤사이 나온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쇼핑객들은 사이버 먼데이에 142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면서 사이버 위크 동안 온라인 매출 총액이 44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액인 411억 달러와 또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고 또 예상치였던 437억 달러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갑을 연 소비자들도 더 늘어났는데요.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사이버 위크 동안 미국 소비자 2억 290만 명이 쇼핑하면서 작년에 1억 9,700만 명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와 관련한 일부 데이터들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비자 신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새 연준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소폭 내려갔고요. 2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오르던 금값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오츠당 4,228달러에서 거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밤사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전쟁 종시간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 넘게 내림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를 앞세운 구글의 약진에 오픈 AI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사내 코드레드, 적색 경보까지 발령하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는데요. 챗 GPT 품질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광고를 비롯해 AI 쇼핑, 개인 비서 서비스 등 추진하던 프로젝트들을 잠시 뒤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앞서 챗 GPT의 등장에 구글이 코드레드를 발령한 지 2년여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뀐 모습인데요. 올트먼 CEO는 다음 주 출시 예정인 새로운 추론 모델이 구글의 최신 AI 모델을 앞서고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회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마디 덧붙였지만 경쟁자가 없을 것만 같았던 핵심 사업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아마존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가성비를 앞세운 맞춤형 텐서 처리 장치 TPU 칩으로 큰 재미를 보자 마찬가지로 전력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린 새 AI 칩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직접 만든 트레이니엄 3 칩은 전작과 견조 컴퓨팅 성능은 4배 이상으로 끌어올린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40%가량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AI 인프라의 병목으로 꼽히는 전력 소비를 줄여 전력 대비 성능비, 이른바 전성비를 높인 셈인데요. 운영비가 엔비디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이미 새 모델보다 3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후속작 개발도 시작했다 밝히면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건 엔비디아의 칩 간 연결 기술 NVLink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인데 견제를 하면서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엔비디아 GPU를 원하는 고객 수요를 맞춤과 동시에 향후 이들이 자사 AI 칩으로 교체하기 쉽도록 독점을 깨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가성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중국판 챗GPT 딥시크도 새 AI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반 모델과 고연산 특화 모델 두 가지를 동시에 선보였는데 사측은 후자의 경우 챗GPT5의 성능을 능가하고 구글의 제미나이 3 프로와 비슷한 수준의 추론 능력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딥시크를 앞세워 추격자의 자리를 넘어 개방형 AI 생태계 선두권에 진입했는데요. 미국이 폐쇄형 전략을 강화하는 사이 중국 모델들은 오픈소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패권 경쟁은 거품론이 무색하리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인공지능의 진심인 머스크는 다시 한번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긍정적인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강력한 기술에는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른다면서 기술이 인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실 추구와 아름다움의 이해 그리고 호기심 3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AI가 거짓 정보를 학습하면 잘못된 추론에 빠질 수 있다 경고하면서 인간의 존재와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호기심이 AI를 인류 친화적으로 만든다. AI가 인류의 지속을 더 흥미롭게 여기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이후 처음으로 히토류 수출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데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기업들이 이를 통해 첫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대형 히토류 기업만 일반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향후 수출 자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도 내다봤는데 다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언급은 거의 없는 상태인 만큼 발급 대상이 얼마나 확대될지 또 국방, 반도체 등 민간 산업 고객에 대한 수출 통제가 해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OECD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진단인데 미국 연준은 내년 말까지 추가로 2차례 금리를 내린 뒤 내후년 내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25에서 3.5%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유로존과 캐나다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했고 반면 일본에선 물가 상승률이 약 2% 수준에서 안정되는 가운데 통화 정책이 점진적인 긴축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가 하방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석하면서 여러 선진국에서 실질 정책 금리가 이미 중립금리에 근접하거나 해당 범위에 들어와 있고 2027년 말에는 모든 국가가 해당 구간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은행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변경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전통적 고배당 업종인 은행주는 세제 개편 수혜주로 그간 꾸준히 거론됐는데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는 지난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성향을 연결 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에 은행주의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세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가 5%대, KB금융이 4.5%대 강세 보였고 신한지주도 2.13%, 기업은행까지 1.9%대 상승했습니다. 벌크선 운임 강세가 지속되면서 해운주가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 BDI는 2,56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선형인 케이프사이즈 운임지수가 연초 대비 236%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철광석 수입량 증가가 대형선 중심의 운임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움직였던 해운주들 살펴보시면 펜오션이 11%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대한해운 9%, 흥하해운도 2.77%, 마지막으로 KSS해운까지 1.67%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지 시간 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이 11월 1일부터 소급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항공기 부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까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KG 모빌리티가 11%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였고 현대차도 4.5%, 기아도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장중 강세 속에서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증권계는 내년 조선업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2026년 내년 글로벌 수주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6년 연속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주는 선박 수급과 선주들의 투자 심리로 결정되는데 수주 잔고는 호황기와 비교할 때 과중한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운임도 견고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조선주들 살펴보시면 HJ중공업이 9%대 가장 강한 상승세 보였고 대한조선이 5.7%, HD한국조선해양은 2.48%, 마지막으로 하나오션까지 1%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특히 코스피가 급 반등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12월 산타랠리 기대감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은 금융과 반도체, 자동차, 금반차가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지수 흐름을 주도할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1.9% 급등해 3,994선, 4,000선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보도 이후에 별다른 악재 없이도 지수가 빠졌었는데 어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복원됐습니다. 코스닥은 0.7% 가까이 올라 928선, 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2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1조 2천억 원 넘게 대거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기, 전자와 금융업종 등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4천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1조 5,8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2거래일 연속 또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400억 원 넘게 팔아냈고요. 반면 기관이 1,33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34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10위권 전 종목이 상승보를 켰습니다. 금반차, 금융과 반도체, 자동차 대표주 흐름이 특히 좋았습니다. KB금융이 4.5%, 삼성전자 2.6%,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뛰었고 현대차와 기아도 관세 우려 완화에 4%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혼조세였습니다.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영향으로 레인보 로보틱스가 4.5%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반면 일부 바이오주들 낙폭이 컸는데요. 알테오젠과 코오롱 티슈진 4% 내외로 하락했고 펩트론이 8% 넘게 떨어지면서 2거래일 연속 크게 내렸습니다. 환율은 약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1원 50전 내려 1,468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소폭 상승했었는데 NDF에서 다시 1,468원대로 레벨을 낮췄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초쯤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고 알린 점이 시장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금융과 반도체, 자동차, 금반차의 지수 상승인 기여도가 가장 컸죠. 오늘은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까요? 일단 금융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선 또 한 번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내년에도 금융주를 움직일 만한 굵직한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이 기다린다며 금융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모험 자본과 지속 가능 배당 성향, 손해율이 주가를 견인할 만한 세 가지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업종의 투자 매력도는 증권과 은행, 보험 순위라고 밝혔고요. 최선호주로는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 의리금융지주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증권과 전망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1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또 KB증권 같은 경우에 4분기 추정 영업이익을 19조 원까지 보면서 HBM4의 연내 승인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지 체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 섹터, 하나증권은 내년을 바라보면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12월에 약가제도 개편이 예정돼 있어서 국내 매출 비중이 낮아 리스크가 적으면서 내년에 확정된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제약사 탑픽으로는 저평가돼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리고 내년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미약품을 꼽았고요. 바이오텍 쪽에서는 내년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예정돼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내년 임상 발표를 앞둔 리가켄 바이오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고요. 소프트웨어 대전이 개최됩니다. 밤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했습니다. 개별 모멘텀에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는데 특히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첫 ADC 신약에 대해 미국 FDA 임상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시간의 거래에서 또 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뉴욕 증시는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프리마켓에서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2% 가까운 오름세로 10만 4,600원, SK하이닉스가 0.5% 강세로 거래가 56만 1,0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24% 강세 41만 6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4% 추가적인 강세입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2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만 0.53% 약세, 거래가 13만 1,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1%대 반등합니다. 52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1% 강세로 16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어제는 4% 넘게 뛰었었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6% 가까이 내립니다. 44만 2천 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가 0.3% 가까운 오름세로 19만 2,500원. 펩트론도 0.5%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9만 3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코스피 다시 4,000선 돌파를 시도합니다. 외국인이 또 한 번 사자 포지션 취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처럼 금융과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들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4위와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12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운행 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밝히며 상승 가도를 이어갔습니다. 돈나무와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소식에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와 보상 패키지에 집중하는 동안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는 모든 핵심 시장에서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10월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26% 증가한 반면에 테슬라 판매량은 전년 대비 48.5%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12월 1일에는 테슬라가 노르웨이에서 사상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는 호재도 들려왔습니다. 11월 노르웨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75% 증가한 건데요. 이런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나오며 변동성이 더 큰 TSL에는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제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저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버리는 테슬라에 대해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됐다며 머스크 CEO의 역대 최대 보상안 때문에 주식 희석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AI 칩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이탈 가능성이 단기 투자 심리를 흔들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자사의 기술이 구글의 TPU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며 경쟁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이어질 거란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은 매수 우위로 대응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1일에는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3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새 목표 주가는 엔비디아의 지난주 종가 대비 41%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날에 엔비디아가 시놉시스 지분을 20억 달러 사들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놉시스는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번 지분 투자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젠슨 황 CEO는 인터뷰를 통해 구글 TPU 같은 ASIC과의 경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GPU 플랫폼은 훨씬 더 범용성, 유연성, 확장성까지 높기 때문에 시장 기회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구겐하임은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30달러에서 3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투자자 수익과 성장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도 분석했는데요. 알파벳 주가의 주요 상승 동력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용 인공지능 수요가 급증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주 잔고가 빠르게 늘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연간 매출 잠재력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제미나이 사용량이 전년 대비 35배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35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 경영진이 블랙웰과 차세대 루빈 제품들이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주문을 확보했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엔비디아의 성장 전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는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290달러에서 30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은 2027년까지 AWS 클라우드 용량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펜하이머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WS 용량을 1기가바이트 확대할 때마다 약 3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용량 확대가 실적 전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8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9만 달러 회복이 됐고 전일 일본 우에다 총재 금리 인상 발언이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는데 그래도 완만하게 하루 만에 뉴욕 증시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국채 금리도 보니까 약간 진정된 듯한 모습이고 다시 AI 진영에는 경쟁 구도가 조금 더 강화되는 분위기네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변동성 구간은 살짝 이제 빠져나온 느낌? 네. 좀 긴 터널이었는데. 그러게요. 예, 상당히 긴 터널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 출구에 약간 빛이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비트코인이 뭐냐에서 가치가 있느냐 뭐 이제 그런 논란은 이제 진보하고 비트코인 오르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은가 보다. 그러게요. 비트코인 밀리면 위험 자산이 조금 흔들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것 같고. 또 서로 눈치 보는 건 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또 달러일이 살짝 또 이렇게 밀리니까 장중에 네. 코인도 움찔하고 맞아요. 주식도 움찔하고. 예. 그나저나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 정민 앵커가 언급했다시피 뭐 구글도 뛰어들고 아마존도 뛰어들고 이렇게 해서 칩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죠. 이게 네. 경쟁 구도가 더 이제 격화되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거고 가격 싸지기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동네 그 뭐 스포츠 센터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수영장에 물도 안 갈고 그 뭐 출입구에 있는 그 직원들도 틱틱거리고 손님 고객 알기를 갖다가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짱짱한 데가 들어서니까 네. 갑자기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정신 거죠. 바짝 차리죠. 샘 알트만도 지금 샘 알트만도 코드레드. 지금 아까 뭐 임선우 캐스터 전했잖아요. 레드 코드, 코드레드. 코드레드. 네, 비상사태. 레드 코드레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만 바쁘네요. 아니 또 테슬라 공매도는 뭐예요? 뭐 마이클 버리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헤지펀드 이제 접고 쉽게 말해서 리딩방 개설했는데 한 달에 39불이네요. 한 달에 39불. 한 달에 39불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주목해 주니까 그게 어디예요? 아 그러네요. 아직 본인 살아 있다는 거 느끼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점검해 보면서. 아직 살아 있는 네. 사람 많아요 지금. 예? 타이거우즈도 지금 뭐 허리 부상 이후에 필드 복귀가 언제냐 이런 게 뉴스에 나오는데 아 우즈의 동생이 저하고 띠동갑이거든. 누구 동생이요? 타이거가 아 타이거 우즈 동생이. 타이거 우즈가 저하고 띠동갑이라고. 아 그러니까 우즈 동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 뭐 50 딱 진짜 초반 접어들었는데 네. 타이거 우즈가. 네. 뭐 그래도 골프는 할만하잖아요 아직 50대면. 싱싱한 친구들에 비하면 그거 하지만. 근데 이 타이거 우즈는 넘어져야 되는데 젊은 선수들이. 아 근데 그 저력은 저력은? 왜냐면은 무릎 수술 이후에도 다시 한번 우승하는 거 보면은 하기야. 예. 네, 그래요. 아니, 바로 모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송 안녕하세요. 대표님. 송 대표님 모셔놓고 저희들도 이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시장 열리기 전에 조금 한숨 돌릴 만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동안 한 일주일 열흘 뭐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늘 전전긍긍했는데 네. 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동생인 분이셨는지. 이거는 소장님 칭찬인데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누군 또 송 대표님이 저보다 형인 줄 알겠다, 그죠? 왜요? 네?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정도는 아니라 그러네. 예. 아니 저는 변동성 구간은 이제 좀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뭐 저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시장 또 흔들릴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도. 근데 네. 이제 작년 사실 FOMC를 돌아보면 사실 그때도 지금과 유사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때는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었다. 네. 그때는도 이제 사실 매파적 인하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 당시지 않습니까? 매파적 인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워낙 인하를 원하니까 그래 인하는 해줄게 대신에 내년엔 국물도 없어 이제 먼저 아하, 예. 이제 이게 작년 12월에 나타났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 12월에 산타랠리 기대하고 미리 쭉 좀 올라가다가 네. FOMC 직후에 사실은 쭉 좀 빠지면서 그 월간으로는 작년 12월이 한 2.5% 빠져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약간 크리스마스 악몽처럼 이렇게 오히려 안 좋게 끝났었는데 물론 그 전에 11월 달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대선이 있었죠. 아, 네네. 그래갖고 트럼프 랠리가 엄청 11월에 맞아요. 있었고 좀 과하게 오른 다음에 12월에 예. 오히려 좀 조정받은 감도 분명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거꾸로 11월에 우리가 조정받으면서 V자로 어쨌든 어느 정도 올라왔고 국내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빠져서 끝났고 미국은 V자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지금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작년보다는 소위 매파적 인하에 대한 그 내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는데 사실은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지금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의에서 차기 연준 의장 내년 초에 이제 발표할 거다라고 했고 시장에서는 이제 캐비넷이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안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깜짝 쇼를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뭐 확실한 거는 트럼프는 원래 마음속에는 지금 재무부 장관을 사실은 베센트를 안 치고 싶었는데. 예. 네. 아마도 이제 딱 눈에 봐도 시장이 먹히는 사람이 사실 베센트니까 네. 아마 베센트를 심지어는 겸임까지도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예. 어쨌든 그다음에 아마 햇릿은 충성심은 높은데 시장이 먹힐까 이제 이런 걱정은 분명 트럼프 입장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게 햇릿이 그 베팅 시장에서 어쨌든 그 가장 높은 순위로 올랐을 때 채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안 해줬어요. 네. 그 얘기는 일단은 1차 관문은 넘은 거다. 예. 2차 관문은 뭐냐면은 실제로 된 이후에 그 FOMC의 그 꼬장꼬장한 그 이사들과 연은장들을 과연 잘 관리해서 트럼프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네. 지금 파월도 사실은 지금 이제 상당히 밑에 반란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인데
해시처럼 아예 대놓고 이제 그냥 친트럼프적으로 정책을 끌고 갈 때 나머지 그 소위 이제 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 이사나 은행장들이 그 말을 잘 들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 시장이나 그것들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해시이 됐다고 엄청나게 시장이 환호하면서 미리 땡기기보다는 아마 내년 2월에 되죠. 아마 첫 번째 들어가는 게.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스티브 마이런이 네. 임시로 들어가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앉혀놓고 그다음에 이사로 선임명하고 5월부터 이제 그렇겠죠. 이제 임무를 시작하는 이제 이런 식의 진행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이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FOMC가 첫 번째 어찌 보면은 뭐랄까 관문, 그러니까 해시시 잘 된다면 잘 끌고 갈까 여부를 나타내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뭐랄까 또 시장이 너무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살짝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나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저는 저 혼자 생각하기를 네. 저게 트럼프 대통령이구나. 베센트는 크리스마스 무렵에 발표하고 해넘기기 전에 의장 누군지 알고 갈 거야 하는 그걸 했더니 베센트 위에 나거든 하는. 대장은 나야. 또 각자의 역할대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베센트가 그렇게 딱 흘려놨을 때 시장 반응을 먼저 본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아하. 예, 시장 반응을 보니 이 정도면 합격 그런 이 식으로. 정도면 오. 앞에 바람잡이로 한번 나서주고. 네. 더 설득력 있고 더 그럴듯하네. 네. 소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 정윤행 얼마나 존경하는데 이 똑똑한 발음과 딕션 뭐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출연하셔서 FOMC 결과를 갖다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네네, 그렇죠. 조금 이렇게 대비는 하고 가죠. 네. 그럼 소위 말하는 매파적 인하, 비둘기적 동결 이걸 갖다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차적으로 이제 왜 매파적 인하가 되느냐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네, 뭐냐면 시장이 이미 한쪽 방향으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매파적으로 느껴지는지 비둘기적으로 느껴지는지가 이제 사실은 그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난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금리 동결하면 시장은 충격받겠죠. 그죠? 거의 뭐 기정사실화 다 하고 있잖아요, 인하를. 오히려 이제 그 앞에 비둘기파적이냐 매파적이냐에 더 방점이 있다. 오히려 뭐 인하나 동결은 사실은 거의 뭐 이번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고 네. 내년이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물론 이제 시장은 12월에도 인하하고 내년도 적어도 3번 이상. 예. 그래서 3번 이상 지금 차트가 열려 있지만 이건 내년에 대한 겁니다. 배팅 시장에서 3회 이상 4, 5, 6, 7 막 다 해서 거의 80%를 적어도 3번. 네. 그러면 사실은 더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시장에서 배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패드 워치에 있는 CME 선물 시장도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은 지금 12월은 동결을 해더라도 내년에 3번 이상을 만약에 점도표를 찍어주면 그러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마음의 안도를 가질 텐데 네. 거꾸로 매파적 인하라는 건 뭐냐면 그래 원해? 그러면 이번에 12월에 인하해 줄게. 대신에 내년에도 국물도 없어. 이제 이거. 그리고 내년 지금 9월 달까지로 지금 이게 원래 점도표란 게 3, 6, 9, 12월 달 4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나올 때인데 그 점도표를 어디다 찍느냐. 근데 9월 달에 내년 거에 찍힌 걸 보면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3번 정도로 늘어나 줘야 되는데 네. 그것이 과연 찍힐까? 만약에 점도표. 혹시 그게 이제 안 찍히면 그럼 시장이 인하는 하는데 매파적으로 인하했다고 생각하면서 내년엔 국물도 없어가 꼭 작년에 있던 약간 그 기시감 예. 이런 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월가에서 매파적 인하, 비둘기파적인 동결 차라리 우리는 비둘기파적인 동결을 원한다. 그 얘기는 점도표가 비둘기파적으로 좀 많이 아래로 내려와서 중간표가 찍히기를 바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점도표에도 한 3번 정도 찍히면 가장 좋은 거. 그 최고죠. 최고. 그건 최고죠. 그렇게 심지어 거기에다가 뭐 이탈이 있지만 QE까지도 분위기 잡아주면은 뭐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날아가는 거죠. 네. 네. 최근에 보면 그동안 막 소외됐던 그런 경기 소비 관련 종목들이 미증시에서 보면 좀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이게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막 반영이 되면서 움직인 거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이후로 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다우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 좀 더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 예, 들어서. 그래서 예. 그런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기술주 비중이 적은 다우가 좀 잘 가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심지어는 기술주 내에서도 제가 전에 중소형주가 가면은 약간 이제 그 소위 상승의 좀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거다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확실히 소형주 기술주가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대형주들은 이제 웬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지니 이제 중소형주로 눈길이 좀 달리가고 있는. 그럼 적어도 시장에 투자 심리는 꺾이지는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약간 그러니까 현재인 그러니까 올해까지 좋았던 경기가 내년도로 지속적으로 확장되느냐 여부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쭉 확장되면 다음은 중소형주지 이제 이런 생각을 시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우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래도 미국 3대 지수 가운데 이제 그러네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뭐 좋았습니다만 1.8%. 다우가 185포인트 올랐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와중에 보잉 혼자 117포인트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10% 이상 올랐죠. 예, 보잉이 한 10.2%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니 여기는 이제 워낙 단순 평균이니까 한 종목만 날아가도 그렇죠. 지수가 맞습니다. 이제 영향을 받는데 뭐 다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딴 거보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죽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죠. 게 이 시장이 은근 강하구나.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뭔가 재료만 주면 나는 예, 날아갈 거야라고 예, 지금 예. 용을 쓰고 있는 거죠. 용을 쓰고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뭐 예정대로 이제 12월부터 미국에서는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고 이거는 시장에 뭐 큰 영향이 없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네. 과거에는 어땠어요? 말씀 주신 대로 예. 제가 QE는 2008년 이후에 여러 번 해봤는데 예, 예. QT는 이번이 두 번째 하던 거고 이번에 종료를 한 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QT 이후의 시장의 그 소위 변화에 대해서는 큰 뭐랄까 역사적 교훈 이걸 받을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도 딱 트럼프 때네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소위 레포 발작.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일단 검정색 선이 뭐냐면 연준 자산입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QT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멈춰 있으면 사실은 이제 QT 종료.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QE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QT는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는 거고 QE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검정색이 내려오면은 유동성 감소, 우상향은 유동성 증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단식으로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있는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 기억하시겠지만 18년, 19년 요 사이에 보면은 파월 뽑아놓고 엄청 후회했죠.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이렇게 되게 순한 표정으로 이렇게 예. 와서 다소곳이 예. 이렇게 예. 임명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는 딱 임명되자마자 금리 인상 막 그러니까요. 하고 예. QT 하고 하면서 트럼프가 그 다음부터는 중국보다는 파월이 더 나쁜 놈이야. 뭐 이제 이거 막 트윗하고 기억하신 조국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주가가 2018년도 하반기에 엄청 죽을 썼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파월을 할 거 계속 하고 있다가 19년도 말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9월 달에 레포 발작이 있었습니다. 네. 레포 금리가 아시겠지만 레포라는 건 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하룻밤 사이에 일반 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할 때 내가 갖고 있던 국채나 주택 저당 채권을 연준에 맡기고 하룻밤만 잠시 빌리는 거. 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다시 갚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하루짜리고 바로 갚을 건데 근데도 그날 하루 사이에 얼마까지 올랐으면 12%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이 화들짝 놀라서 QT를 바로 종료했고요. 9월 예. 달에. 그래서 저 때가 딱 멈춘 겁니다. 제가 점선을 찍어 놓은 거. 네. 그리고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0월부터 뭘 했냐면 QE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QE를 하면서 시장에 오히려 유동성을 막 공급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9, 10, 11, 12 그 당시 2019년대 지금 한 4개월 동안 대략 S&P 500이 10% 이상 올랐어요. 매달 올라갔고.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의외로 레포 발작이 시장에는 큰 선물이 됐던. 그 당시에. 예, 그랬는데 이번에도 약간 이제 레포가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QT를 먼저 빨리 종료를 한 거죠. 근데 QE가 그럼 그때처럼 바로 따라올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이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QT 종료한 건 좋은데 네. 저 때처럼 QE가 바로 되려면
조금 발작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네, 좀 있어야 이제 연준도 놀라서 할 텐데 지금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지금 시장에 상설 레포 기구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언제든 맡기고 빌려갈 수 있는 그 창구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빌려가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저도 체크하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레포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네. 레포 금리가 급등한 건 아니거든요. 예. 스물스물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연준 입장에선 현재 그때 이후로 만들어 놓은 대책안이 잘 작동하는지를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QE가 그때처럼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엔 약간 반쪽짜리 QT 종료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때는 또 금리는 같이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는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도 금리를 쭉 인하해주면서 QE까지 해주면 그러면 한 번 더 강한 랠리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는 금리 인하 여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할 수 그렇죠. 있죠. 예. 내년도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레포 시장을 계속 보시면서 QE가 조기에 시작될 수 있는지 여부, 요 두 가지를 체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이제 시장에 그때 같은 강한 불장이 한번 올지 여부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때 제 기억이 맞습니까, 송 대표님? 아까 보여주신 장표에서 이제 2019년에 네. QT도 하고 금리도 올리고 하니까 잘 버티던 증시가 결국은 꺾여버리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레포 발작됐고 해서 다시 이제 결국 돌아섰는데 네. 저때 이제 돈 풀면서 그때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 QE가 아니야, not QE야 했던 그때죠, 저게. 아니, 저는 확실히 QE 맞습니다. 저거는 QE였어요. 예, not QE가 아니라 저건 저거는 QE였습니다. QE였고. 네네. 근데 저때 사실 레포 발작 2019년 그 무렵에 레포 발작이 있고 나서 확 통화 정책 기조가 갑자기 저 뭐 금리는 인상 뚜두둑 내려오고 연준 자산은 올라가면서 이제 돈까지 풀고 자산 매입하면서 저때 보면 완전히 저때부로 연준에 대한 인식이 시장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저 폴 볼커 시절은 엄격한 아버지, 때려서도 안 되는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으면 기어이 그 매를 다 맞아야 이제 벌이 끝나는데 저 때는 이제 시장이 안 것 같아요. 때렸으면 저 때는 아빠가 아니고 엄마지. 엄마는 절절 달래주죠. 맨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뭐라도 하나 집어 던지고 유리창이라도 깨고 뭐 이렇게 신발 신고 나갈 듯이 하면은 엄마는 다 얘기 들어준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어제 좋은 비유시고요. 네. 근데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그 QT, QE라는 것이 그 2008년 이후에 처음 생긴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예, 나타날지. 예. 그러니까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져가면서 하듯이 시장의 유동성이 적당하게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냥 체크해가면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파월이 되게 자신만만하게 계속 가다가 사실 뜨거 한 번 한 거죠. 그래, 사실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 레포 시장이 12%씩 발작을 하면 이건 진짜 돈맥 경화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는 것. 아예 돈이 안 돌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기 자체가 스탑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연준은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뭐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내년에 자산 매입까지도 가줄 것이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예고를 했는데 그 시기도 가깝다고 했는데 그거 돈 풀릴 거고. 뭐 우리 월요일 날 출연하신 이충광 대표는 항상 그또 TGA 재무부 현금 잔고 얘기하는데 그거 꽉 채웠다가 이제 또 시중에 풀릴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뭐 시장이 그렇게 자산 시장이 걱정할 게 없네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그것이 다 동시에 더하기 이렇게 된다면 일본도 돈 풀겠다죠. 뭐 중국도 그런다죠. 우리도 내년 가면 또 뭐 이래저래 확장 재정으로 또 돈 풀 거고 뭐 이래 되면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와일드카드는 제가 말씀드린 단기 금리는 그러면 지금 이미 3.5%까지 2년분이 예, 내려와 예. 있잖아요. 어찌 보면 반영을 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장기물입니다. 사실은 장기 금리. 장기 금리. 예.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장기 금리가 글쎄. 잡혔을 텐데 아. 장기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네, 네. 지금은 장기 금리가 매우 높게 올라서 일본조차도 많이 올라와서 그럼 보신 김에 그러면 예. 아예 차트를 그 장기 금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국채 10년물하고 30년물 금리가 지난 5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그려왔는데요. 지금 10년물 보시면 제일 원래 5년 전에는 중국이 제일 높았습니다. 검정색. 근데 스물스물 내려와서 지금 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중에 꼴찌가 돼버렸고요. 이번에 드디어 중국
미국보다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야, 예. 지금 사실은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독일도 스물스물 좀 올라가고 있고 예. 독일도 이제 확장 재정하고 있으니까. 뭐 영국도 그럴 테고. 예. 그래서 지금 영국도 지금 고금리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네. 지금 미국도 지금 10년물 금리가 사실은 최근에 분위기 보면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내려오잖아요. 4% 밑으로는 잘 안 밀려요. 예. 근데 네. 30년물 보면 더 확연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로 30년물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도 상당히 좀 더 강한 모습, 독일, 일본, 중국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러네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30년물은 미국도 좀 더 사실 은근히 분위기가 계속 좀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독일, 일본도 완전 우상향. 중국도 여기서 더 내려오진 않지만 확실히 아래쪽.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위 그러니까 부채, 정부 부채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120%, 일본은 240%, 네. 독일은 60% 지금 앞으로 늘어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물 자체는 시장에서 단기물 내린다고 잘 안 내려오고 있어서 내년도 와일드카드는 혹시 저거까지 잡혀주면 정말로 시장은 엄청난 랠리를 보일 거고요. 저게 잘 안 잡혀지고 혹시라도 더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 자극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그 소위 그 불장은 빨리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도 장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0.6% 상승 예상되고요. 4,02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4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933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5,400원. SK 하이닉스는 지금 소폭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55만 9천 원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 호가 26만 6,500원으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은 13만 5,900원, 2% 강세가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호가 7만 7,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 HD현대중공업이 52만 4천 원으로 0.7%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 보합권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2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 에이벨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코오롱 티슈진 보합 예상됩니다. 펩트론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29만 7천 원, HLB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지금 예상가는 22만 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까지 7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도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네요. 네, 네. 그러네요. 지금 뭐 봐서는 4,025 정도? 네. 이제 뭐 당장 오늘 내일 중에 남아 있는 기술적 저항 구간은 뭐 소위 말하는 21선은 어제 이제 살짝 올라섰고 이제 또 일간 일목균형표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기준선이 위에서 이제 막고 있는 게 한 4,030포인트 정도인데 그거까지도 오늘 당장에 갈 수 있을런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 앞서서 그 대표님이 이제 장기물 국채 금리 좀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또 어제 일본 그 10년물 국채 입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수요가 그래도 시장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좀 탄탄했다면서요. 예, 뭐 다행스럽죠. 예, 다행스럽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국채 금리가 원래 3, 40년물에 맞춰져 있다가 예. 지금 10년물로 좀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도 뭐랄까 이제 은퇴자들이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만 해도 30년물, 40년물의 수요가 엄청 많았다가 아하.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나서 다 뒤로 막 밀렸잖아요. 예. 이런 표현이면 이제 살날이 좀 줄으니까 뭐 살아온 냉정하게 날보다 보면 살아온 예, 날보다 예. 살날이 적은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소위 포트폴리오의 소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LM 그러니까 그 Asset Liability Management라고 그래 갖고 이게 뭐 연기금들은
미리 돈을 땡겨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돌려줄 것이 이제 기간이 줄어드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만기도 줄이거든요. 아하. 채권 만기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를수록 채권 만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갖고 있는 아, 게.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장기물이 그러면서 또 장기물 금리가 그런 면도 생각보다 그런 면도 잘 있구나. 안 내려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위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이거를 관리 매니지먼트 하기가 만만치 않은 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또 일본은 어쨌거나 지금 그 자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이제 해외로 나갔고 고금리를 찾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도 가고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에서 계속 일본을 때리는데 금리 올리라고 그것이 예. 과연 일본 채권 수요에 도움이 될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네, 네. 근데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이 아주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하나 남기셔갖고 뭐라고요? 아까 그 계속해서 국채 수익률 국채 수익률이 중국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올라가고 이걸 보고 저도 아까 그만큼 중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러나 싶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중국이 잃어버린 30년 가는 모양새네. 과거 일본처럼 저금리로 가는 걸 보니 이 말씀을 남기시는데 저는 상당히 이렇게 맞습니다. 아주 핵심을 짚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중국은 2년째 제 기억으로 분기로 10몇 개 분기니까 3년이 넘네요. 디플레이션이 중국 원래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예, 문제입니다. 예. 중국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지금 그 CPI나 이런 것도 보면은 거의 살짝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에서. 반면에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그 CPI 소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본이 더 네. 높아요, 사실은 예.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일본은 이제 물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입 물가 너무 올라가서 엔화도 약세죠. 예. 물가는 올라가죠. 그 임금 올라가 봐야 그걸로 다 털어먹고 나면은 나 남는 거 없어. 나 어떻게 살아? 먼저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불만들이 제일 많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은 사실은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 때문이고요. 사실은 거꾸로 중국은 물가가 너무 안 오르고 물가가 빠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하는데 소위 산업 물가나 전체 물가를 보면 소위 그걸 GDP 디플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를 한 게 제가 기억에 9개 분기인가 10개 분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물가를 잡아주는 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관세 때문에 이게 맞아요. 막히면서 글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압력이 좀 높아지는 이런 부담. 그래서 아까도 OECD가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멈출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도 그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오히려 중국은 더 디플레이션이 조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은 거죠, 예.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자, 비트코인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 아니 이게 요즘에 비트코인 아니 맞아요. 진짜 요즘은 네. 비트코인만 쳐다보게 돼. 네, 이 변동폭이 네. 어마어마하고 뭐 거기다가 스트래티지가 뭐 그동안은 이제 오렌지색으로 다 근데 갑자기 그린다는 얘기하니까 이거 매도 신호 아니냐라고 막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전부터 아마 비트코인은 활용하실 때 이거 위험 자산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투자 심리를 그러니까 척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제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 이상 빠져갖고 8만 불까지 터치하고는 지금 거의 9만 불 다시 회복을 해서 다행히 한데 밤새 보니까 선물 쪽에서는 그래도 비트코인의 강세 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변동성은 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차트가 하나 네.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유동성과도 연결돼 있고 투자 심리하고 연결돼 있는데 확실히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 비트코인 네. 흐름과 그래서 지금 녹색선이 트럼프 국정 예. 지지율이고요.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검정색 선인데 보시면 10월 이후에 트럼프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가 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작년 7월부터 선거운동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양한 결국 지니어스 액트를
그 지니어스법도 통과시키고 비트코인에 포함한 암호화폐의 새로운 그러한 그 르네상스 뭐 이런 거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아들들이 또 코인 회사들도 갖고 있고. 코인 회사를 갖고 일단 있잖아요. 예. 이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12월 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9만 1,000달러까지 좀 회복이 된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소비재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연준에 대한 기대감도 심리에서 좀 좋게 작용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 양시장 대형주 쪽으로 조금 상승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8% 상승합니다. 4,010, 코스닥도 0.3% 올라갑니다. 931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올라갑니다. 지금 10만 4,7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호가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1%가량 좀 떨어집니다. 55만 3,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좀 하락합니다. 41만 4,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갑니다. 166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7만 8,100원이고요. 현대차는 보합입니다. KB금융도 역시 보합권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8,1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도 1.9% 상승합니다. 52만 9천원. 기아는 소폭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5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만 4천원 선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15만 9천, 16만 원 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1.4% 상승으로 9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벨바이오도 상승합니다. 20만 1,500원. 레인보로브텍스는 좀 떨어지네요. 43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 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19만 2,300원.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좀 올라갑니다. 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팩트로는 29만 2천원, 지금 강보합권이고 HLB가 4만 9,850원으로 1.6% 떨어집니다. 삼천당제 2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는 4,030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원전주, 건설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BHI가 지금 8%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기술도 5%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4,015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4%대 상승이고요. 한전기술도 2.5% 올라갑니다. G2파워도 지금 3.5% 상승세고 우진엔텍, 한신기계 2% 올라가고요. 보성파워텍 3% 상승으로 5,35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또 DLENC, 현대건설이 또 원전주에 또 속하다 보니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지금 삼성물산이 4.9% 강세.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또 그 지분 증여 소식이 있죠. 23만 5,500원, 4.9% 강세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1% 올라가고요. DLENC 4만 500원, 대우건설, 현대건설 다 올라갑니다. 각각 1%, 4% 강세고요. GS건설도 19,210원으로 0.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갑니다. 각각 1%대 상승세입니다. 네이버는 24만 6,500원, 카카오는 6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오늘 또 보니까 여행주들도 흐름 괜찮네요. 하나투어가 4% 상승합니다. 4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노랑풍선도 2% 상승세, 그리고 모두투어도 2.5% 올라갑니다. 1,500원. 그 밖에 그레디언트, 참좋은여행도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비트플래닛이 6.8% 올라갑니다. 비트맥스도 3.5% 상승세고요. 우리기술투자도 2% 올라갑니다. 8,410원이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올라가고 다날도 1% 상승세고요. 하나투자증권도 0.9%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20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 12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307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185억 원 매도 우위, 이 가운데 개인은 323억 원 순매수, 기관 6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40전 하락한 1,46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저는 양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조금 더 이제 개장한 지 이제 5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 4,030이 네. 조금은 4,030이 그래도 기술적 저항의 의미는 있네요. 일단 4,031포인트까지 찍고 나서는 살짝 눌리는 양상인데.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 조금 더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북정 지지율하고 코인이 같이 갔다. 네. 이제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사후 약방문식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예. 그 폴 크루먼 그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항상 예. 빛나는. 폴 크루먼 교수도 그 코멘트를 지난주에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고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 법이 다 통과되게끔 막 밀어주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의회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네. 보면 원래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나게 로비해 갖고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앞으로 많은데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동력 암호화폐 시장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같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 이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확실히 유동성하고 같이 움직인 건 분명 맞고 지금 비트코인이 트럼프 국정 지지율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 걸 놓고 봐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다. 거꾸로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려면 시장의 유동성도 당연히 풀려야 될 거고 네. 그에 맞춰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암호화폐 산업 쪽에서 원하는 추가적인 그러한 완화책 또는 그 소위 진작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내년도에도 통과돼 줘야만 좀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국정 지지율도 참 그거 한 게 뭐 CNN 같은 이런 데서는 뭐 30% 됐다라고 발표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제가 40%대고.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라는 데는 다 발표한 걸 갖고 평균을 내서 갖고 오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편차는 좀 덜하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이분 자료를 제가 갖고 온 이유도 이분은 우리 국내분인데 은호.레터라는 요분이 만들어 놓아서 올린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앞으로 혹시라도 미국에서 무슨 선거 흐름을 보시려면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 요거를 꼭 리얼 보실 클리어 팔러틱스. 예, 요게 가장 좀 뭐랄까 중간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스무셀이 여론기관 맞죠? 예, 그것도 이 안에 이 들어가 안에 있어요. 포함됐겠죠. 얘는 일종의 진짜 컨센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스무센 같은 데는 거의 뭐 49%, 51%뭐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절반인데 그러니 이제 보도하는 매체에 그것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고 예. 여론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진영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이제 취임하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마가 진영에 약간 생기는 그 실망감 내지는 균열을 갖다가 좀 봉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진짜 계속 성공하려면 중간 선거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도 지금 약간 노선 투쟁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봐서는 당장 지금 30일 내로 발표하라고 했던 그 앱스틴 파일 공개하라고 했던 그 30일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 어떻게 편집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편집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거기에 예민하던데.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뉴스의 흐름 보면서 레리 썸머스 같은 석학이 그냥 앱스틴 파일에서 자기 이름 언급되고 이러니까 그냥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다시피 하고 거기서 어떻게 촘스키가 나옵니까? 저희들 학창 시절에 뭐 촘스키를 하면 무슨 뭐 시대의 지성인이 무슨 뭐 엄청난 그거였는데 송 대표님은 없죠? 앱스타인하고 안 친했죠? 갑자기요. 제가 영어가 짧아요. 소장님 너무 가신 예,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올해도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뭔가 좀 내년도 전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내년 그 금융시장을 연준하고 신용 부채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뷰를 갖고 계시네요. 예. 정확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수석 전략가 예. 그분이 낸 이제 요 그래프인데 상당히 좀 재밌어서 이분이 엄청난 강세
불장을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들어서 지금 총 4개 구간으로 S&P 500의 월 평균 성과를 냈는데 네. 연준이 인상 아니면 인하 그 두 가지로 나누고 반면에 신용 시장, 신용 스프레드로 볼 수 있죠. 이것이 긴축되느냐 아니면 완화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연준이 인하도 하고 신용 시장도 굉장히 완화되는 그래서 결국 돈이 흥청망청 넘치는 통상 이럴 때가 가장 월 평균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일 높을 때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2%, 중간값도 한 2.2. 그러니까 제일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거꾸로 인하는 하는데 신용 긴축이 될 때.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신용은 긴축되는데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약간 뭐랄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경기에. 그렇죠. 그럴 때가 좀 제일 안 좋고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연준이 인상하고 긴축하는 게 한 중간쯤 되고 인상하고 완화도 그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용시장은 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너무 뜨겁구나. 이제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시장은 지금 1번을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수석 전략가가 걱정을 하는 거는 혹시 4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용시장이 이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예. 신용 스프레드 다음 차트를 혹시 열어봐 주시면 지금 전에도 가끔 보였는데 미국의 이제 투자 등급체하고 국채 간의 스프레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좀 다행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우리 바퀴벌레 뭐 흰개미 얘기했지만 예. 중간중간에 뭔가 그 사모 대출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기에 살짝 좀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에 하나 신용시장에 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내년에는 약간은 진짜 연준의 인하하고 신용시장이 긴축되는 그 조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그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인하가 소위 사후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신용시장 완화가 되는 쪽으로 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 대표님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던 소위 말하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 관련한 네. 해프닝 네.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아직 근데 사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우리는 아직 준비하는 거 시기나 없다.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다. 아니, 근데 그래도 레토릭은 확정된 바가 없다는 거니까. 뭔가 준비는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이 2017년도 말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그때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이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당시에도 정확히 11월 달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3단계 원래 재개발이나 토지 가격도 3단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뭔가 뭐 구역이 정해지고 아하. 착공하고 준공하고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처음에 분위기가 띄어집니다. 그러니까 11월 2일 날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직후에 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그 안에 이제 일부가 담긴 거죠. 이런 방향을 우리가 코스닥도 활성화시키려고 해. 그리고 1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3단계가 있는 11, 12, 1월 이 3개월 동안 정확히 코스닥 시장이 지수가 33% 올랐어요. 33%나. 예. 그 짧은 기간에. 네, 3개월간. 근데 또 그때 또 하필이면 그때가 2016년 여름부터 17년 말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예. 마무리되면서 코스피 시장이 이제 정체될 구간이었거든요. 저 3개월 동안 코스피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반도체가 이제 정점을 찍고 오히려 그 이후부터 쭉 빠졌죠,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저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피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수급도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쫙 몰렸고 저것 아하. 때문에. 예. 왜냐면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시에 이제 코스닥이 확 올랐고 근데 저 하반기는 아까 우리가 앞에 QT 얘기하면서 미국발 긴축 네. 때문에 저 하반기엔 다 박살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적어도 연준은 긴축
모드는 아니잖아요. 그럼 저 때하고 다른 건 그때는 연준은 긴축 모드였는데 이번에는 내년으로 갈 때로 긴축은 아닐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럼 반도체가 끝이 났을까? 지금? 그럼 반도체가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지금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 글쎄요.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놓고 예. 보면 그 두 가지가 그때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저것 때문에 올라간 속도가 저만큼은 안 돼도 아마도 둘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는 연초 대비 지금 한 65%, 그렇죠. 67% 올랐는데 코스닥은 35, 6% 많이 올랐지만 35, 6% 올랐고 두 번째로는 1, 2월 달이 또 이 코스닥의 계절적으로 가장 강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정책 시너지하고 코스닥 시장이 서로 맞물리면 이게 계절성이 네. 그러면 상당 기간 꽤 상승 랠리를 코스닥도 지금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또 중소형주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도 나타나니까 그렇게 연구해 본다면 이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만 나와준다면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뭐 지금 약간 국채 쇼크 일본 이게 약간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일본 같은 경우 금리 인상 기조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채가 좀 재편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본 예. 국채는 사실은 사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일자적으로 이제 일본 국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들이 분명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일본 내의 수요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시아권 내에서도 지금 어느 쪽으로 해야 되니까 단기간으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본 국채를 숏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 가면은 일본 국채도 생각보다 이제 어느 정점이 오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대상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옌 네, ETF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 양빵으로 먹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게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 국채,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거. 이제 요런 상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꽤 많았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상장돼 있는 미국 장기 국채 투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네.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국내도 최근 들어서 미국 장기 국채에 바로 예, 투자를 하잖아요. 예. 많죠. 근데 일본에 ETF. 투자할 때 예, 그때 예. 아이디어는 뭐냐면 엔화가 혹시 강세로 가고 그 다음에 미국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일단은 일본에 상장돼 있는 그 국채 소위 그 미국 국채 ETF가 가격이 올라갈 올라갈 거니까. 거니까. 예. 근데 엔화까지 강세로 가면은 우리가 그걸 여기서 투자했으면은 가져올 때 일본 국채 거 한 번 먹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나라 갖고 올 때 엔화 강세니까 또 한 번 또 환차했던 환전해서. 거. 환차익 먹고 예. 그래서 그랬어요. 곱하기 해서 그래서 양빵. 양빵 두 개를 그러면은 예. 이게 손 안 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일석이조. 도랑치고 이렇게. 까지 잡고. 네, 이제 지금 손한 대고 콧물 푼다. 말씀하셨죠. 네. 이제 그 아이디어였는데 시장은 확실히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지금 아까 봤지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물가 때문에 엄청 올라갔고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오히려 터져버린 거죠. 첫 번째로는. 거기서 터졌고. 두 번째로는 엔화도 사실은 일본에서 계속 엔화 약세 정책을 쓰면서 그게 하필이면 또 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엔과 미국 달러를 해지라는 거였습니다. 네. 해지인데 해지 비용이 그래갖고 연해지 비용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한 3.5% 되는데 23년도에는 한 해 한해지 비용이 6%까지 올랐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무리 혹시 장기 금리가 떨어져서 거기서 뭘 원주에서 먹어도 환해지 비용이 6%면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쪽에서 오히려 터지는 결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이제 심지어는 그때 이제 엔화 약 강세가 아니라 약세였기 예. 때문에 원화를 갖고 오는 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터져버렸던 그렇죠. 이제 일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강세로 돌 수 있는 예. 분위기 좀 잡혔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장기물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는 잡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장기 예, 금리를 낮추고 예. 그 뜻대로 된다면 그 당시에 한 3, 4년 전에 그 기대가 드디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열릴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안에 변수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원래 이게 복잡하면은 이게 투자의 결과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뭐랄까 환해지 비용 같이 감안해야 되는 투자는 가능하시면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거나. 그러니까 그건 사실 단기적으로 사실은 샀다 팔았다를 해줘야지 그나마 뭘 가져올 수 있지. 이걸 장기 투자해 갖고는 환해지 비용 내다가 그러니까 이거 아이쉐어스거든요. 블랙락 예. 먹여 살리다 끝납니다. 맞아. 솔직하게 말씀해 네, 주셨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000P가 좀 아슬아슬한데요. 0.13% 오름세고요. 코스닥은 0.31% 상승하면서 931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오늘은 78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1,07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211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1,28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6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1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51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기계와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그리고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복합 유틸리티와 건축 제품, 손해보험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원전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2일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일부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BHI가 3.6% 강세로 48,600원대, 우진이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15,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웅이 1.7% 강세, 대창솔루션이 2.4% 가까이 오르며 2,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도 2% 넘는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3,9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행주가 계속해서 중일 갈등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양국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일본 방문 자제령에 의한 일본 관광업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 여행업계 반사 이익 기대감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현재 7.8% 올라갑니다. 거래가 22,600원이고요. 하나투어가 5% 가까운 강세로 49,300원. 노랑풍선이 1.8%, 모두투어가 2.2% 오름세입니다. 또 참 좋은 여행도 1.3%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반등합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뉴욕 증시 반등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비트맥스가 3.7% 오름세로 2,200원, 비트플래닛이 2.5% 가까이 상승합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5% 강세로 9,660원에 거래되고 있고 우리기술투자가 1% 가까운 오름세, 카카오도 1.34%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63,300원으로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산업 관련주 오름세입니다. 지난달 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쏘아 올린 초소형 위성들이 잇따라 우주에서 생존 신호를 보내온 데 이어 한반도를 정밀하게 감시할 아리랑 7호까지 궤도 안착과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에서는 비트로 넥스텍이 6.7% 강세로 거래가 10,070원이고요. 인텔리안테크가 3.4% 오름세로 44,100원, 태용이 1.5% 강세로 거래가 23,650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5% 상승합니다. 84만 5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노스페이스도 4% 넘는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4천선에 간신히 턱걸이해 있는 코스피,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가 모두 팔고 있어서 장중에 4천선 지켜낼 수 있을지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SK증권 경인지점. 네. 아, 네, 그래요. 이제 12월부터 출근하셨구나. 네,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네. 네, 그래요. 자, 또 새로운 것에서 또 이제 잘 해나가시길 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딱 20분 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음전을 해버리네요. 외국인이 팔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뭐 새벽에 미증시가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죠.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하반기라기보다는 이제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변동성이 나와 있었던 상황이라서 완전히 밀릴 것이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반기나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중순 때부터 10월 달까지 보여줬었던 그런 주가의 강세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시간이 아직도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분석을 할 때는 뭐 12월 달 이제 1월 달 1일 들어오면서 미국 쪽에서 타이트닝을 종료를 했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미국의 재무부에서 TGA라고 해서 잔고가 있는데 그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가 그 자금들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올지 여부를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질 못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15% 정도, 10% 정도, 12% 정도는 반등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가거나 가상자산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이제 정부에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3,500조 정도가 되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 40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코스닥 쪽에 대한 활성 대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작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 흐름 보면은 좀 개장하고 나서 오히려 좀 시세가 좋으면은 그 이후로 좀 꺾이는 모습들이에요. 이거는 투자자들 심리가 약간 좀 경계심이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경계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예. 좋은 내용이 나오는 섹터들이 대부분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아, 가지고 예. 시초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규장에서. 보통 8시부터 거래가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본장에서도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9시 때도 이제 호가 자체가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개장 이후에 주가가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뭐 넥스트레이드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대에 좀 매매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본장에서 내가 매매를 해보고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넥스트레이드보다는 본장에서 호가를 좀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한번 이번 주였나요? 일본에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자체가 흔들림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좋은 내용들,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내용들은 분명히 맞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는 AI 쪽,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무너질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26년 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달과 2월 달이 가장 좋았거든요. 정부에서 정책도 많이 나오고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AI,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한 상태, 추가적으로 유동성까지 공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걱정할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에 대한 이슈, 이벤트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금리 인하가 사실 경기, 실물,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증시는 괜찮은데 실물 경제가 어렵다.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뭐 시장의 흐름, 유동성이라든지 뭐 산업 트렌드를 고려해 봤을 때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피해를 주진 않지만 금리 인하의 성격과 그 금리 인하 이후에 가이던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6년도에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를 좀 따져보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엔캐리 NY 강세 여부와 FOMC에 관련되어 있는 2026년도의 점도표를 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저희 의상 때문에 시장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라고 하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옷도 잘 입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붉은색으로 다시 입어야 다시 돼. 플러스로 도네요. 네. 그냥 완전히 빨간 자켓을 하나 그냥 전용으로 매일같이? 매일 입을까? 그냥 스포츠 캐스트들처럼. 아니 근데 아까 좀 전에 그 설명을 듣다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말이죠. 네. 넥스트레이드를 그렇게도 활용이라 해야 되나요? 악용이라 해야 되나요? 큰 손들이 털고 싶은데 그 뭐 거래가 본장보다는 아무래도 저걸 그렇죠. 넥스트레이드 시세 확 띄워놓고 네. 그거 보고 이렇게 개장하면서 달라붙는 매수세에다가 갖다 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을 아예 그냥 장 마감이나 그러니까 본장 끝나고 나서 거래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넥스트 트레이드면 사실 장 끝나고 해줘야 넥스트 트레이드 아닌가? 네. 혹시나 본장 중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포지션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네. 근데 장 열리기 전에 뭐 1시간 동안이나 뭐 비공개 장을 또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필요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이게 예. 그 개장 전에 그러니까 본장 전에 넥스트레이드에서 만약에 오늘 새벽에 뭐 한국과 일본이 원전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이 미국 증시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네. 넥스트레이드의 그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넥스트레이드 시초가 부분부터 넥스트레이드 끝나는 시간까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본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강세를 만들어 놓고 본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세를 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본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제 경험에도 제가 보더라도 본장에서 그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본장에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섹터가 약간 소외됐다가 또 움직임이 좋았는데 지금 뭐 15% 대미 관세 이 부분 이제 11월 1일부터 소급한다고 밝혔고,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없다가 이제 생긴 거고, 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2.5% 포인트 낮은 거고,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은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지금 15%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전에 네. 그때는 15% 나왔다라고 해서 한번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관세였던 상황에서 15%를 예. 부과를 받은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에서 15%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15%가 올라갔고 일본은 12.5%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15%라고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 자동차 종목군들 안 좋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또 처음에. 25% 됐다가 다시 15%로 내려오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제거로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5% 정도 손해보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불확실성 제거는 일단 맞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네.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엔화 강세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저는 우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자동차 종목군들을 볼 때 가장 체크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판매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판매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월 달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목군들이 그때 당시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엊그제 같네요. 엊그제는 움직이질 못했는데 일단 어제 반등이 나온 것은 뭐 소급 적용해 준다라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판매가 잘 돼야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현대차 그룹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해서 판매가 많이 늘 겁니다라는 발언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잘 해줬다, 잘 방어해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6년도 상반기 때 잡힐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믹스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판매량에 대한 부분인데, 이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고부가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메워갈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선호하시는데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전 지금부터도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사주 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나 뭐 주주 환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받아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는 그 GPU가 들어왔다면서요, 일부.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관련 기업이나 뭐 관련주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뭐가 있죠? 일단 뭐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GPU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엔비디아 네이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올 만한 명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업들 입장에서 따져봤을 때는 무언가 무기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허.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하고 싶고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은데 GPU가 없어서 정체되어 있거나 더뎠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잘 영위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PU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지, 그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제가 방금 전에 네이버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했는데 10%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할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지 그동안 많이 못 움직인 쪽 섹터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20% 정도를 목표할 수 있을지, 이런 기대 수익률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GPU가 우리나라에 공급이 된다라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제가 요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량이 정말 딸려서 이 GPU를 수급하지 못했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 예.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삼성전자, 거랑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씀인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반도체만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 최근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그래도 강세의 모양새를 만들고 네. 있는 것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봤을 때 항상 적자가 크게 나왔었던 게 파운드리입니다. 네. 근데 올해 중순부터 테슬라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오늘도 보시면 뭐 아마존에서 칩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TSMC가 이걸 전부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가적으로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HBM 처음 나왔을 때, HBM3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당시에는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를 많이 줬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생산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캐파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 쪽에도 납품이 되고요. 2026년도에 HBM4 쪽에 대한 매출도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캐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파운드리 쪽이나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삼성전자도 그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모바일 사업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좀 뒤처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이 AI 버블과 관련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매력적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닷컴 버블과 현재 이 AI 쪽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맞냐면,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실제로 그 닷컴 버블을 이용해서 닷컴 버블 당시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사업 분야가 몇 년이 지나서 시장에 공개가 됐다라는 예. 분석이죠. 근데 지금 AI 버블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쪽에 대해서 인프라가 쭉 깔리고 있는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과거의 닷컴 버블과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지금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무언가 인프라가 완성이 됐다면, 지금 A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버블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반영될 수 있는 디바이스, 인프라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도체나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력이나 이쪽은요? 네, 전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예. 이제 전력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력 쪽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나 조선이나 전력같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가 산업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 이름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보겠다라는 그런 기간을 잡고 보신다면 지금 매도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GPU 같은 경우는 GPU보다 전력기기 쪽에 대한 병목 현상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저는 성장성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의구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하는 이 판국에 가끔씩 네이버는 이런저런 방송이나 콘텐츠에서 다루는데 카카오 그룹주는 왜 언급도 안 되고 전혀 이렇게 주가가 꼼짝도 못하죠? 네. 그래도 뭐 카카오 나름대로 전 견조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견조하게 하는데 움직였다? 네, 그래도 이제 6만 원 선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뭐 GPU를 공급해주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뭐 네. 시장에서 2026년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두나무와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벤트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가 좀 부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 카카오톡에 챗 GPT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일단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네이버 같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차이일 뿐 네이버와 주가 흐름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인터넷, 인프라,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돼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전반적으로 저는 뭐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020선까지 다시 회복이 됐네요. 예. 기관들이 열일하네요. 예. 네. 아마 연기금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